오늘은 어버이의 날 선물로 홀로 사는 친정 엄마를 모실 집까지 사준 사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계신 장모님을 아침 저녁으로 보살피며 부러움의 대상으로 불렸던 그 남자가 숨기고 있었던 실체를 그의 아내가 알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고맙기만 한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 어머니의 목숨까지 가지고 추악한 짓까지 벌였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너무 힘든 마음의 사연을 쓰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도 끔찍하기만 하다는 오늘의 사연은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별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싱글맘이자 현재 가장인 사람입니다. 지금은 홀어머니와 애들 둘을 양육하며 홀로 살고 있어요. 다시 일을 시작해서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적응을 하느라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 그 자식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을 여기에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런데 사연을 쓸 만큼 특별한 일이 생길 만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딱 중간, 평범함 그 자체의 사람이었어요. 삶도 사람을 닮은 것인지 저의 생활이나 삶도 마찬가지였죠. 제 외모도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단박에 구분을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에나 어디서 많이 본 그런 얼굴 있죠? 제가 바로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죠. 키도 중간, 몸매도 너무 마르지도 그렇다고 통통하지도, 성격은 특별하게 모나지도 그렇다고 또 완전히 착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인간이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식어겠어요. 평생 특별함이란 없이 잔잔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믿겨지지 않을 일이 생겼다는 걸 여전히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치유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더 잘 살겠다고 여러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소문을 내면 그 치유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믿져야 본전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저는 현재 40대 후반이에요. 그 일이 있던 건 불과 얼마 전이고요. 애들 둘은 어느 정도 자랐고 남편과 사랑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시기였었죠. 시아버지는 결혼을 하기 전에 돌아가셨었고 시어머니는 만만한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어머니 문제로 참 많이 다투고 싸우고 감정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과 우리 둘의 문제로 싸운 건 거의 없었고 시어머니 문제로 싸운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거기서 비롯되고 시작된 것들이 결국 원인이 돼서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으니까요.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던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짜증을 저에게 다 내면서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챙기는 걸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는 듯 한 남편의 태도에서 상처를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감사한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점점 희미하게 잃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가 딱 그런 셈이었죠. 남편 도훈이와 저는 댄스 동호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사진 촬영을 하는 작가님의 어시를 하고 있을 때였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일이 끝나고 나서 스트레스를 푸느라 시작한 그 동호회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로맨틱한 만남은 아니었어요. 우리 둘이 가장 춤을 못 춰서 나머지 연습을 해야 할 정도로 실력이 꼴등이었거든요. 나머지 연습을 하다가 우리는 친해지게 됐죠. 같이 연습을 하고 끼니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회사와 분야의 일을 하는 게 신기했고 그렇게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같은 취미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맨날 우리만 꼴등인데 시간 날 때 춤 연습 안 할래요? 네? 우리 둘이서만요? 네, 우리 둘이 제일 못하잖아요. 곧 지역 대회를 나갈 예정이었던 우리 동호회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 둘이라는 눈치가 있었어요. 그는 회사를 가고 퇴근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춤 연습을 하자며 먼저 제안을 해왔죠. 지금이야 춤 연습을 할 공간이 많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서 연습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연습실이 짧게 빌리니까 많이 비싸던데요? 그러게요. 단기로 빌려주는데도 많지 않네요. 어쩌죠? 그럼 이러면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할래요?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사진 스튜디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스튜디오에서 연습을 하는 건 어떤지 제안했어요. 거울도 있었고 그리고 퇴근하고 나면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죠. 생각해보면 그와 둘이 있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퇴근을 하고 다들 나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와 연습을 하면서 점점 더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를 만나는 시간을 더 기다리는 제 일상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을 먼저 고백하고 말았죠. 그렇게 우리 둘의 연애는 저희 고백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는 연애를 하면서는 그전보다 훨씬 더 잘해주면서 연애하길 잘했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를 만나면서 솔직히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던 서울살이의 안정감을 느껴갔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시 사람도 아니고요. 충청도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의 출신이라 버스를 타고 또 타고 들어가야 우리 집에 닿을 수 있어요. 한번 집에 가려면 맘을 먹고 며칠은 써야 하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 취직을 한 이후로는 도통 가볼 수 있는 적이 없었어요. 사회초년생이 고향을 내려갔다 온다고 며칠을 비우는 게 그때는 그리 쉽지 않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었지만 제가 왠지 시골에서 온 제가 자리라도 뺏길까 조바심이 있어서 더 이를 악물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도 참고 가지 않은 채 버티는 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안 좋은 결과들을 불러왔어요. 내가 엄마 아빠도 못 보면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이런 몹쓸 생각과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부질없는 욕심들로 저에게서 가장 중요해야 할 시기들을 계속해서 밀어버렸습니다. 제가 면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 어시에서 그 위에 어시로 올라가면서 책임자가 되었지만 책임의 무게만큼 일도 더 많아졌어요. 매일매일 바쁜 날들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고향에는 내려가 볼 염두도 동호회도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와 눈만 붙이고 겨우 씻고 나가고 그런 삶의 패턴들을 보냈으니까요. 예정되어 있던 촬영이 모델 스케줄로 인해 미뤄지면서 오랜만에 쉬는 날이 연속 이틀이 생기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밀린 잠이나 자려는데 도훈 씨가 집 앞으로 나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죠. 그러자 도훈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주소 알려줘요. 당신 고향. 네, 거길 갑자기 왜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잖아. 같이 가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도 안 했는데 게다가 오랜만에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나중에 혼자 갈게요. 괜찮아요? 저 정도면 될까요? 도훈 씨는 눈짓을 하며 뒤를 보라고 했습니다. 뒤를 보자 어른들에게 줄 선물을 이만큼 사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홍삼, 고급 화장품, 안마기, 과일 바구니, 명품 스카프, 고급 술. 트렁크에는 한우와 전복까지. 저는 정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차올랐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갑자기 내려가게 되는 딸에도 부모님은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렇게 엉겹결게 도훈 씨와 부모님의 인사 겸 오래간만에 친정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 피곤하겠다. 얼른 가라 얼른. 이제 갈 거예요. 우리도 가요. 도훈 씨 출근도 하는데. 그러게 미안해요. 괜히 바쁜 사람 여기까지 오게 했네. 저 안 피곤해요. 그리고 하나도 안 바쁩니다. 여기서 자고 갈 생각인데요. 그래도 될까요? 뭐, 자고 간다고? 정말 그래도 되겠어요. 도훈 씨는 더 머물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다 알아챈 건지 저보다 먼저 더 오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자고 가자며 마음을 내어주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누워 방에서 둘이 자면서 엄마는 저희 손을 깍지 끼며 꼭 잡으셨어요. 저 남자, 참 괜찮다. 요새 누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그것도 이런 시골에서 하루 자고 가니? 저런 남자 없어. 결혼하자고 하면 꼭 붙잡아. 알겠지? 엄마의 말처럼 저는 도훈 씨를 정말 꽉 붙잡았어요. 결혼하잔 소리도 제가 먼저 했죠. 누가 먼저 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31, 남편은 35살의 나이로 우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나이기는 했지만 남편이 외국으로 주재원도 다녀와야 해서 기다렸어요. 왜냐면 그만큼 이 남자가 제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남자가 맞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혼 후 남편은 수자원 회사로 이직을 했고 저는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힘들다 보니 하던 일은 그만뒀어요. 그냥 애들 양육을 하며 결혼 생활과 육아에 집중하게 되었죠. 막 넉넉한 편은 아니더라도 부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며 살았어요. 33살의 딸 하나, 34살의 딸 하나, 그리고 2년 뒤 또 딸 한 명을 더 낳아 딸 둘의 엄마가 되었어요. 지금 애들은 중학생이고요. 그 무섭다는 중2병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민한지. 자기들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이야기 아니고는 집안에서 잘 꺼내지도 않고 저랑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제가 무슨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편도 아니고 저는 그냥 딸 둘의 일상이 궁금한 건데 애들은 애들만의 세상이 이미 생겨버려서 저와 웬만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신들 또래랑 이야기를 하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는 건 딸들 둘이서 지들끼리는 친해서 서로 어렵고 고민이 있으면 들어주면서 상부상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했죠. 결혼을 해서 딸을 낳으면 꿈꿔왔던 로망이 있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죠. 다 같이 커플룩을 입고 데이트를 하거나 헤어스타일도 똑같이 하고 여탕도 가고 네일아트도 함께 가고 뭔가 딸 이상으로 인생의 친구가 생겼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다 애를 안 키워봤으니 꿀 수 있는 로망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들은 일찌감치 자기 주장이 생겼고 자신들이 입고 싶은 스타일의 옷만 입었어요. 아침에 등원을 할 때 입는 옷 하나 가지고 양말부터 핀까지 실갱이를 계속해서 해야 했죠.
그리고 자매다 보니까 서로가 가진 게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면 용납을 할 수 없어서 그 화를 다 받아줘야 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래도 저와 다니는 걸 정말 즐거워했던 것 같은데 자신들의 울타리 같은 게 생긴 이후부터는 고학년 이후로는 확연하게 저와 있는 시간들을 점차 어색해하는 걸 느끼게 하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애들이 외모를 가꾸는데 심각하게 집착을 했어요. 그래서 저와 한 끼도 제대로 먹어주려고 하질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이 아이돌처럼 살을 빼야 한다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마치 강박처럼 살이 찌지 않는 음식들만 먹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죠. 너네 살찔 때가 어딨니? 지금 잘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나 살찌고 못생겨지면 책임질 거야? 상관하지 마. 저는 그런 애들을 보며 답답했다가도 한참 외모에 관심을 둘 나이인데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들이 애들과 더 멀어지는 계기가 될까봐 꾹 참아야 했고요. 사람들은 애들 다 키우고 이제 제2의 인생 시작이다 뭐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솔직히 여자가 경력도 단절됐고 아이들도 그 정도 키웠는데 새로 무슨 경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돌아가고 싶은 세상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사진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나이에 저를 막내 촬영 작가로 써줄 사람은 없었어요. 아는 사람들을 통해 몇 개 이력서를 넣어도 봤지만 역시나 나이가 큰 걸림돌이 되더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30대 이하로만 원해서요. 경력은 좋으신데 아무래도 저희 회사랑은 안 될 것 같네요. 너무나도 새로운 시작을 원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엔 너무 많은 나이였나 봐요. 100세 시대에 고작 40대가 많은 나이라고 취급하다니 정말 세상이 밉더군요. 그러면서 무작정 애들을 낳아 기르라는 뉴스를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고 짜증이 밀려왔어요.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도 제 맘 같지 않은 데다 취업도 쉽지 않으니 제가 기댈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바로 남편 하나뿐이었죠. 남편에게 자꾸만 의존적으로 변해가는 제 모습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됐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저희 존재를 점점 더 집안에 늘 있는 존재처럼 익숙하게 취급을 하곤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제 존재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끼게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한숨 나오게 하는 건지 스스로가 많이 비참해졌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달려 돈을 버는 게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건 누가 봐도 증명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죠. 자기야 있잖아. 나 자기한테 할 말이 있는데 남편에게 정말 섭섭하고 서운한 게 있어서 말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정말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의 퇴근 후 밥을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쏙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결혼을 한 다음 가장 짜증나고 힘들게 하는 건 딸 둘밖에 못 낳았다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무시와 돈만 버는 자신의 아들이 불쌍하다며 저에게 막대하는 게 당연한 듯 구시는 시어머니의 태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남편과 다툴 일도 없어진 상태였죠. 그런데 다툴 일이 없어지니까 진심으로 슬프게도 남편이랑 아예 대화를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 문제로 이야기를 나눌 것도 없었고 어머님 이야기를 할 것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일도 없으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주제가 없어져 갔어요. 저는 점점 더 외로움에 휩싸여 갔습니다. 저는 정말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들을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남편이랑 정말 너무 아무런 일도 없으니까 무료하고 사람이 비참해지더라? 배불러서 배 터져 죽는 소리 하고 있네. 진짜라니까.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정말 나도 힘든 일 많다고. 네, 많으시겠죠? 야, 나 시어머니 밥 해드리러 가야 돼. 너 이야기 들어줄 여유도 없다.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 간다. 친구들은 내 코가 석자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바쁠 때긴 했어요. 친구들은 애들을 키우며 각자 남편의 내조를 하거나 아직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육아와 회사를 병행하느라 친구의 고민이나 슬픔 따위는 들어줄 여유도 없는 한때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운전을 웬만한 곳은 운전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시간 있을 때 친정을 다녀오라고 하면서 저에게 좋은 중형차도 한 대 사주면서 저를 배려해주고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쁘고 무심한 듯 했지만 그래도 저를 가장 위해주는 건 남편뿐이라는 마음에 항상 위안이 됐고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에게 더 고마운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4월이 다 끝나갈 무렵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내려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중이었어요. 거의 다 싸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어떡하니? 어떡해?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버스랑 추돌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통사고라니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비극에 저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특히 혼자 계시는 어머니는 더 힘들어하셨죠. 어머니는 아버지랑 인꼬부부라 할 만큼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어머니는 당뇨도 조금 있으시고 당뇨의 녹내장까지 오셔가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거동하시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어머니를 대신해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던 아버지께서 그런 참극을 발생하시게 된 거였죠. 어머니는 모든 것이 다 본인 탓이라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생 아버지와 수건 공장을 하시면서 오순도순 사셨었는데 이제는 어머님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버린 셈이었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얼마 전 시어머니 장례를 치렀던 남편은 아주 능숙하고 든든하게 모든 장례 절차를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제 밑에 동생이 있었지만 동생은 아직 시집을 가진 않아서 집의 남자라고는 저희 남편이 전부였거든요. 저와 동생 그리고 엄마는 황망함에 울기만 했지만 남편은 이성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현실적인 문제도 부딪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는 아버지도 안 계시니 수건 공장도 더 이상 운영하는 것도 무리고 일상적인 문제에 모두 어려움을 느끼는 어머니가 본격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을 해주었어요. 5월이 되고 날이 따뜻해지고 있을 무렵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내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뭐가요? 어머님 충청도에서 올라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려면 충청도에서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집 근처에 작게나마 집을 얻어 모시는 것이 어떠냐며 먼저 이야기를 꺼내 주더군요. 정말 눈물나게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머니의 집을 모실 만큼 넉넉한 여유 자금이 없었는데 어떡하나 고민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와 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저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대뜸 말을 해줬어요. 어떤 남자가 이렇게 과감히 저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싶었죠. 솔직히 저였다면 그런 소리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제안을 선뜻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죠. 남편은 엄마에게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엄마가 새로 살 집을 구경시켜줬어요. 엄마는 이런 사위가 어디 있냐며 고맙다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아주었고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차로 20분 내의 거리에 살게 되었죠. 엄마를 가까이서 모시기로 한 뒤에도 남편은 엄마에게 용돈을 따로 보내고 안부 전화를 하고 엄마 몸에 좋은 음식을 보냈다면서 수시로 잘 드셨냐고 엄마의 끼니를 챙기는 아주 고마운 행동들을 이어나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남편에게 더 잘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남편은 저에게 사랑을 막 표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어요. 어느 남편이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겠냐며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하나같이 남편에 대해 칭찬을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 칭찬을 하고 저를 부러워할 때면 저도 함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면서 행복감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기분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착각인 줄도 모르면서요. 친구 선주가 저를 특히나 부러워했어요. 야, 나는 세상에서 너가 제일 부럽다 진짜. 이제 너는 시어머니도 안 모셔도 되고 남편이 잘해주고 친정 엄마도 모시자고 말해주는 남편이 세상에 어딨니? 진짜 부러워도 너무 부럽다 정말. 너처럼 부잣집 사모님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니면서 맨날 명품만 사면 뭐하냐? 남편한테 사랑을 구걸해야 하는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열받아서 남편 카드라도 미친 듯이 긁는 거야. 바가지를 긁을 순 없으니까. 그래도 나도 너처럼 신상 나오면 바로바로 명품 사는 삶도 부러운데? 얘 봐라. 얘 아닌 척하는 거. 웃기지 마. 저번에 네 남편이 가방이랑 보석이랑 사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야? 진짜 너한테 안 준 거야? 어머머 웬일이니? 이번에 새로 신상 나왔다고 전화가 와서 갔더니 누가 이미 하나 사갔다는 거야 방금. 그래서 누구냐고 하고 얼굴이나 보자 하고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 거야. 근데 그게 네 남편이던데? 나는 당연히 너한테 선물하나 보다 했지? 아, 그래? 아, 뭐 사정이 있었겠지. 근데 너 남편 원래 그렇게 돈을 잘 벌었었나? 그 비싼 걸 일시불로 턱턱 긁던데. 그럴 리가. 아마 회사 일 때문일 거야. 그날 선주와 대화를 하고 나서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끔 남편이 거래처에 줄 선물을 백화점에서 결제를 하곤 했었기에 저는 그런 일과 관련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죠. 그가 바람을 필 위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휴대폰도 잠금을 걸어놓지도 않을 만큼 모든 게 투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좀 의아한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집 우체통에 온 우편물들을 가지고 집에 올라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히 쓰지 않는 은행에서 남편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 걸 발견하게. 이게 뭐지? 이 은행은 남편이 쓰는 은행이 아닌데? 우리는 모든 집안의 돈을 오픈해서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은행을 사용하는지 누구보다 투명하게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함을 느낀 거죠. 처음에는 남편의 개인적인 우편물이니까 보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줘야지 생각하며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애들 학교에서 준 유인물들과 섞여 그 우편물이 섞이고 말았죠.
그렇게 몇 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저도 그 우편물 존재를 잊어갔고 남편도 당연히 그걸 보지 못했나 봐요. 남편이 일주일간 출장을 떠났고 그날은 엄마 집에 갔다가 집에 오는데 이번에는 또 똑같은 그 은행에서 우편물이 도착을 했고 이번에는 처음 보는 보험회사에서도 종신보험에 대한 우편물도 도착한 걸 보게 됐습니다. 종신보험? 이게 뭐지? 우린 실비랑 암보험밖에 없는데 남편이 이런 걸 들었었나? 남편이 오늘 들어오면 물어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안을 치우고 있었어요. 날이 제법 따뜻해져 두꺼운 옷들을 집어넣을 심산이었죠. 두꺼운 이불들과 남편의 두꺼운 겨울 양복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정리를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을까봐 혹시 몰라 주머니를 확인했죠. 그런데 영수증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백화점 영수증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백만 원씩 몇 장이나 계산을 할 정도로 넉넉한 형편은 아닌데 이게 뭐지 싶었죠. 이건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바로 물어야겠다 싶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피곤에 쩔어 있었지만 저는 앉아보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근데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짜리를 일시불로 왜 그렇게 많이 긁었어요? 일 때문이지 뭐. 내가 그런 거 살 일이 뭐가 있어? 그럼 제2은행 이건 뭐예요? 저는 우편물을 건넸습니다. 아, 이거 회사에서 하나 만들라고 해서. 근데 당신 남의 거를 왜 맘대로 만져? 아니, 남의 거라뇨. 그냥 우편함에 왔길래 가지고 온 거지. 뭘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 허튼 짓이라도 할까 봐?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몰라? 지금 바로 휴대폰이랑 블랙박스 확인시켜줘.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종신보험은 뭐예요? 아, 그거 친구 와이프가 하도 사정을 하길래 하나 들어준 거야. 신경 쓰지 마. 곧 해지할 거니까. 그래도 이런 건 나랑 상의해주면 좋겠어요. 그래, 알겠어. 미안해, 신경 쓰게 해서.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빤히 쳐다보는 남편을 보고 나니 이건 절대로 바람은 아닌 게 맞다 싶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면 무조건 티가 나는 사람이라 제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 없는 말을 전혀 못해서 그 문제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까진 저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저는 의심을 거두고 애들 학교를 보내며 엄마를 신경 쓰고 살았어요. 엄마는 병원도 다니고 약도 드셨지만 좀처럼 좋아지는 기색이 없으셨어요. 속상하기만 했죠. 특히나 당뇨가 갈수록 심해지는 엄마를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엄마, 식단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 없을 때 뭐 단 거 먹는 거 아니지? 먹는 거 제일 신경 써야 돼. 당뇨는 한 번 안 좋아지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 제발 몸 잘 챙겨야 돼요, 알죠? 김서방이 얼마나 챙겨주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약도 잘 먹고 있는지 전화하고 너보다 더 챙겨줘. 저거 봐라. 저 비싼 영양담백 음료도 매번 보내서 잘 먹고 있냐고 혹시 다 떨어지진 않았는지 꼬치꼬치 캐묻고 아주 잔소리꾼이야. 김서방한테 잘해.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 김서방한테 고마워서라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걱정 마. 엄마에게 그 정도로 신경을 써주는 남편의 세심함을 생각하며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엄마는 오히려 까칠하게 살이 빠진 저를 걱정하셨어요. 눈이 침침해졌지만 손으로 만져보며 제 거칠해진 피부를 걱정하셨죠. 저거 몇 개 가져가서 애들이랑 너도 좀 먹어. 저게 그렇게 비싼 거란다. 인터넷에 쳐보니 정말 꽤 비싼 음료더군요. 소화 기능이 약해 끼니를 먹다 말다 하는 엄마를 위해 남편이 보낸 건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는 남편 때문에 울컥했어요. 아니에요. 이거 김서방이 엄마 준 건데 나는 됐어. 에이 몇 개 가져가래도. 그럼 나랑 애들 거 3개만 가져갈게. 나머진 엄마 드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을 위해 좀 거하게 끼니를 차려야겠다 싶었어요. 공부를 하는 애들한테도 오랜만에 맛있는 저녁을 차려줘야겠다 싶어서 무리해서 잔치상처럼 식탁을 채워갔죠. 애들이 집에 왔고 저는 애들에게 말했어요. 학원 가기 전에 밥부터 먹고 가. 앉아봐. 엄마, 우리 요새 살 빼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떡해. 그것도 저녁에. 괜찮아. 그리고 너네 지금 무슨 다이어트야? 지금도 얼마나 말랐는데. 엄마 요즘은 깡말라야 인기 있는 거 몰라? 엄마는 진짜 너무 몰라, 정말. 애들은 먹지 않는다며 그냥 짐을 챙겨나가려 하더군요. 저는 속상한 마음을 누르며 애들에게 엄마에게 받은 음료라도 건넸어요. 이거는 그럼 살 안 찌는 단백질 음료라는데 이거라도 먹고 가. 가면 또 밤 늦게까지 못 먹잖아? 진짜지? 진짜라니까. 거기 봐봐 단백질이라 써있는 거 당도 없다니까? 아니면 뭐 계란이라도 삶아줄까? 그거랑 같이 먹을래? 됐어. 살찐단 말이야. 이것만 먹을래? 애들은 가방을 챙기고 나와 음료를 뜯어 꿀꺽꿀꺽 마셨어요. 그러자 첫째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고 짜증 섞인 소리를 질러왔어요. 아 엄마 장난해? 왜 그래 또? 이거 완전 달잖아? 뭔 소리야 그게 왜 달아?
무슨 당이 없어. 장난해? 엄마가 먹어봐. 완전 달잖아. 아, 짜증나 진짜? 둘째도 마시더니 똑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저는 놀라서 애들이 마시던 음료를 벌컥벌컥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너무 단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분명히 성분에는 당이 없다고 쓰여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똑같은 음료를 바로 로켓 배송을 통해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그 음료가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자마자 칼로 정신없이 뜯어먹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겁니다. 거기선 아예 아무 맛도 나지 않을 정도로 무에 가까운 맛이었죠. 제가 어제 먹었던 음료와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죠. 전화기를 들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가져가라고 한 음료 있잖아. 이거 원래 이렇게 달아? 그거 너무 맛있지 않니? 당이 없는데 그렇게 맛있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요즘 사람들 정말 별걸 다 만들어내더라. 엄마, 이거 언제부터 먹었어? 이거 여기 온 다음부터 쭉 김서방이 직접 가져다 줘서 먹었지? 이거 먹고 나서 그럼 당은 어땠는데? 당이야, 뭐 쭉 안 좋아졌지. 김서방이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 엄마의 답변을 들은 뒤 갑자기 몸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어요. 심증만 가득하고 물증이 없는 이 일에 분명하게 남편을 올가매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을 보는데 속이 뒤틀릴 것처럼 화가 밀려왔어요. 묻고 싶은 게 수만 가지는 있었지만 섣부르게 물어봤다가는 저 차분한 사람에게 애매하고 바보처럼 당할 것만 같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손톱을 물어뜯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사진을 찍는 일을 할 때 식품팀 제품 사진 담당을 했었는데 그 식품팀 담당자님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아는 이 음료에 대해 성분을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전혀 아무런 티도 내지 않은 채 엄마에게는 그 음료는 먹지 말라고만 일러줬고요. 엄마는 영문은 모르지만 저희 강경한 태도에 알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남편에게 이중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 고맙게도 그 성분에 대해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탄산음료를 능가할 정도의 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이 제품에 들어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원래 이 제품과 제가 가진 음료 두 가지를 보내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저는 그 결과지를 받아두고 이젠 남편의 말문을 막을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일찍 잠이 들고 기억해뒀던 종신보험사에 대해 조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종신보험이라니 너무도 찝찝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말았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남편 이름이었고 피보험자 이름이 다름 아닌 우리 엄마 이름이었던 거였습니다. 질병 사망 시 3억, 눈을 뜨고 다시 읽어보는데도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보험 자체를 가입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입 시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가입을 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뜨거운 눈물이 눈을 채웠습니다. 자는 남편의 얼굴을 베개로 막아 숨통을 막아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부글거렸습니다. 지금 남편을 깨워 난리를 쳐버리면 딸들까지 들을 테니 애들이 없는 곳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어요. 다음 날 저는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그러곤 남편에게 회사 로비로 갈 테니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남편은 갑자기 오는 걸 불쾌한 내색을 했지만 평소답지 않은 저희 말투에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로비에서 내려오고 한껏 치장한 저를 보더니 의아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좀 회사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요? 반차 내세요? 금방 끝날 일이 아니니까. 뭐?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경우 없이. 당장이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제 차를 타고 20분 정도 차를 타고 작은 커피숍으로 주차를 한 뒤 남편과 마주에 앉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밥 먹었어요? 진짜 왜 이래? 먹었겠어? 당신이 이렇게 끌고 왔는데? 잘 됐네요. 제가 준비했어요. 저는 엄마에게 드렸던 단백질 음료 여러 개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여기요. 당도 없고 단백질 가득한 몸에 좋은 음료 드세요. 뭐야? 당신 왜 이래? 왜? 생각해봐요. 내가 왜 이럴까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눈알을 굴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을 하려는 거라는 걸 알았죠. 아니, 나는 장모님이 하도 단 걸 좋아하시는데 못 드시는 게 속상해서 그랬지, 속상해서. 그럼 종신보험은 뭐예요? 엄마는 모르시던데?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다 당신을 위해서. 눈이 돌아버려 눈앞에 나와 있는 커피를 남편의 얼굴에 확 부어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 엄마 목숨을 가지고 감히 장난을 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니? 우리가 가족이긴 하니? 어차피 돌아가실 거
자식들한테 좋은 일 하면 좋잖아. 나도 일만 하고 사는 게 얼마나 버거운데. 노후 대비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뭐가 어때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쓰레기 같은 새끼?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더 안 좋아지게 노력했어?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당신 별로 울지도 않았잖아. 아니, 당신은 솔직히 좋았지? 그 이야기가 왜 나와요? 다 소용없구나. 아, 열심히 일해봤자. 갈 사람은 가고 남은 사람은 더 잘 사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랬어. 뭐? 그래서 우리 엄마 죽게 하고 돈 받으라 그랬어? 너는 내가 바라는 며느리 안 돼줬지만 나는 너가 바라는 사위 돼줬잖아. 사는 동안 그렇게 해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행복한 기억 가지고 사시게 해드렸으니 된 거잖아. 왜? 장모님한테 말하게? 너 그럴 거야? 충격받으셨으면 좋겠어? 정말로 그거로네. 뻔뻔하고 악마 같은 남편의 말이었지만 막상 엄마가 이 모든 걸 다 알았으면 좋겠냐는 그 말에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버이날 선물이라며 근처에 살게 된 그 순간부터 얼마나 기쁘고 좋아하셨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이 다 스쳐 지나가면서 화가 나고 슬프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일어났어요. 그러고 며칠 동안은 엄마네 집에서 지냈어요. 애들 밥만 차려주고 남편이 들어올 때가 되면 엄마 집으로 가서 잠을 잤죠. 엄마의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말하기가 두렵더군요. 남편의 실체를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조용히 합의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바보 같겠지만 엄마의 남은 생을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제가 양육하고 대신에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아 지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기는 원하지 않았는지 순순히 해달라는 대로 합의를 해주더군요. 여전히 화가 나요. 추악한 새끼. 남들은 아직도 제가 왜 이혼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냥 제가 복에 겨워 살다가 남편을 배신하고 마음이 변한 그런 여자라고 손가락질하며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딸들도 제가 왜 그런 선택을 갑자기 하게 됐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는 나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딸 둘이서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제 손부터 꽉 잡고 저를 따라가 살고 싶다고 해준 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비밀은 언젠가는 꼭 털어놔야겠지만 엄마에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 선택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저는 저희 엄마를 지킬 수 있었다는 그 생각 하나로 다행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 법의 처벌을 달게 받게 했어야 속이 풀리겠지만 그러면 저에게 시원함은 남겠죠? 하지만 그러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지옥이 될 거예요. 세상에 정말 정의가 있다면, 신이 있다면 그 나쁜 놈에게 벌이 내려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간절히 빌어요. 지금은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이렇게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지만 저는 당분간은 이 비밀을 그냥 지키려고요. 가끔은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때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만은 저를 조금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연자님, 무슨 드라마 한 편을 본 것처럼 계속해서 반전의 연속이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정말 제가 뭐라 말을 해드릴 수 없는 정도의 큰 사건이네요. 사연자님이 결정하신 건 그 누구도 옳다 옳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자님은 엄마이자 또 엄마의 딸이기도 하니 그 두 가지의 역할까지 하셔야 했기에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악은 결국 자신을 삼키는 불길인 것을 왜 모르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네요. 모든 악에 대한 정의는 때때로 늦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누락되지는 않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힘내시길 바래요. 위로튜브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위로튜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경청하고 전달합니다. 위로튜브에 하고 싶은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보내주세요. 사연이 당첨되신 분께 위로튜브에서 당첨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로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